2018년 2월 15일 산시성 한중시 왕평촌. 설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왕평촌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설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으며 설명절을 한껏 느낍니다. 동네 이곳저곳에서는 설날을 기념하는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냅니다. 낮 12시 왕씨 형제는 성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왕씨 형제 앞을 가로막더니 그들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남자는 굉장히 빠르고 날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39살의 왕정군, 47살의 왕교군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명절이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모습을 목격했지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다 겁이나 감히 나서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왕씨 형제를 쓰러뜨린 후 바로 왕씨 형제가 사는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왕씨 형제의 아버지 71살의 왕자신이 집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왕씨 형제의 아버지 왕자신을 찌르고 휘발유를 꺼내 집 앞에 서 있는 자동차에 불을 지릅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불길 속에서 남성이 소리칩니다. 드디어 해냈다! 내가 22년 만에 복수를 했다! 남성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는 바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장커커였습니다. 장커커는 허리에 30cm가 넘는 예리한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그의 모습에 무서워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시끌벅적했던 마을은 삽시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장커커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는 모두 왕씨 집안 남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왕자신, 첫째 아들 왕교군, 그리고 셋째 아들 왕정군입니다. 둘째 아들 왕부군은 여자친구 집에 있어서 다행히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째 아들 왕부군에게 서둘러 이 사실을 알리고 절대 마을로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장커커가 왕씨 집을 떠나면서 왕부군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 쳤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왕부군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장커커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2월 17일 아침,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장커커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합니다. 경찰은 장커커와 사건 현장으로 가 현장 검증을 벌입니다. 장커커는 담담하게 사건 당시를 재현합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을 구경하는 마을 주민을 향해 섬뜩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장커커의 집과 왕씨의 집은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매우 가까웠죠. 장커커의 집 2층에서 내려다보면 왕씨네 집 전체가 훤히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원한이 있었길래 장커커는 왕씨 가족 3명을 살해한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커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복수였어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1996년 장커커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장커커의 어머니 수평은 부지런하고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행사라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손재주도 좋아 다방면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앞뒤 안 가리는 그녀의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수평은 본인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 참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으로 주위 시선 따위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여장부였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았죠. 이런 그녀의 욱하는 성격은 종종 큰 싸움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장씨와 왕씨 일가는 원래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양쪽 집안의 아이들은 서로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따랐습니다. 장씨와 왕씨는 같이 낚시하러 다니고 술을 마시며 어울렸습니다. 집안 일이건 바깥 일이건 가릴 것 없이 서로의 일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두 집은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집안 사이에 서서히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씨는 돼지 축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왕씨가 장씨에게 같이 일하자고 먼저 장씨를 꼬드깁니다. 두 사람은 동업을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왕씨가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은 걸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에서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같이 하던 일을 그만둡니다. 이 일로 두 집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왕씨와 장씨 두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천천지 원수지간이 되죠. 장씨와 왕씨는 쌀 가공 공장에 쌀을 납품하는 일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두 집이 모두 납품할 수 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공장에서 원하는 쌀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공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공장이 아니라 창고에다 기계 몇 대 두고 가공 작업을 하는 소규모 작업장이었습니다. 두 집 다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씨네가 장씨네보다 아주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왕씨네가 장씨네에게 이번 쌀 납품권을 양보했더라면 두 집 사이가 예전처럼 다시 좋아졌겠지만 왕씨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1년을 주기로 서로 번갈아가며 납품하기로 합니다. 물론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인연을 생각해 서로를 믿고 한 약속이었죠. 첫 해는 왕씨가 먼저 납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씨의 납품 차례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왕씨의 태도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만지게 된 왕씨는 욕심이 났습니다. 그는 장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약속과 달리 앞으로도 자기가 납품할 거라고 공장에 말합니다. 장씨는 약속을 어긴 왕씨에게 크게 화가 났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툽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집안 대 집안의 일로 번져 두 집은 크게 싸우게 됩니다. 1996년 6월, 장씨와 그의 아내 수평은 왕씨를 찾아가 욕설을 퍼부으며 약속을 지키라고 따집니다. 그러나 왕씨도 이에 지지 않고 강하게 나옵니다. 어디서 행패야?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 결국 두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1996년 8월 27일 저녁 7시 왕자신의 둘째 아들 왕부군이 집 앞에서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왕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장씨의 아내 수평이 왕부군을 발견합니다. 수평은 왕씨 집안 사람을 마주치니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평은 왕부군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습니다. 자기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욕을 하며 침을 뱉는 모습에 화가 난 왕부군도 똑같이 수평에게 욕을 퍼부으며 대갚아 줍니다. 10분 후 수평은 약이 올라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쌀 납품 문제로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감히 어린 게 나한테 욕을 해?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녀는 다시 왕씨 집 앞으로 가 왕부군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성을 잃은 왕부군이 수평의 따귀를 때립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소란스러운 소리의 왕부군의 아버지 왕자신과 그의 셋째 아들 왕정군이 집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두 사람의 엉겨붙어 싸우는 걸 본 왕자신과 왕정군은 장씨의 아내 수평에게 달라붙어 그녀를 때립니다. 수정 열쇠에 몰린 수평은 격분해 쇠붙이를 들어 셋째 아들 왕정군의 이마를 찍어버립니다. 아들이 다친 걸 본 왕자신이 이성을 잃고 소리칩니다. 죽여버려! 왕자신과 왕정군, 왕부군 세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장씨의 아내 수평을 때립니다. 고요하던 마을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특히 쇠붙이로 이마를 맞은 왕정군은 이성을 잃고 더 날뛰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가져와 수평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문탁한 소리와 함께 수평이 땅에 쓰러집니다. 이때 수평의 남편 장보교가 달려와 싸움을 말립니다. 장보교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를 마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엄마의 얼굴이 피로 물든 걸 본 장커커는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으며 엄마 수평을 꼭 껴안습니다. 수평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마을의 작은 병원에서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진 수평을 장 씨와 함께 장 씨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왕 씨 가족은 아직 수평이 죽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경찰이 그들 집에 찾아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경찰은 왕자신, 왕복은 왕정군 세 사람을 연행해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다음 날 경찰은 조사 결과 셋째 아들 왕정군이 수평의 머리를 가격해 수평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셋째 아들 왕정군만 붙잡아 두고 아버지 왕자신과 둘째 아들 왕복은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장 씨의 집으로 부검이가 찾아옵니다. 당시 중국 시골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부검실도 따로 없어 부검인의 수평의 시신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고 볼 수 있는 집 앞 길가에 두고 부검합니다. 사인은 예상대로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른이 보아도 충격적인 이 장면을 13살밖에 되지 않은 수평의 아들 장커커도 지켜봤다는 사실입니다. 장커커는 울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엄마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쥡니다. 장커커는 절대 이날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오늘 엄마가 당한 이 수모와 모욕을 기억해 꼭 대갚아 주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왕정군이 미성년자이고 솔직히 범행을 자백한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유기징역 7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합니다. 피해자 수평 측 변호인은 10만 위안, 우리 돈 약 1,83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 왕정군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그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9,639.3 위안, 우리 돈 약 176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 장씨 가족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 모두 왕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왕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씨의 첫째 아들 왕교군은 공무원입니다. 장씨는 왕씨의 첫째 아들 왕교군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미리 재판에 어떤 힘을 썼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장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 수평을 몽둥이로 때린 것은 왕씨의 셋째 아들 왕정군이 아닌 둘째 아들 왕부군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분명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가 제 아내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당시 몽둥이로 어디를 때렸나요? 여기쯤인가요? 네, 맞아요. 왕부군이 때리는 걸 직접 보셨나요? 확실히 보신 거죠? 네, 확실해요. 그리고 이후엔 어떻게 됐죠? 왕부군이 도망쳤어요. 경찰 조사에서 수평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셋째 아들 왕정군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장복연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성인인 둘째 아들 왕부군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셋째 아들 왕정군을 내세워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복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의 가슴에는 증오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평의 사건이 종결되고 장커커는 다른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냅니다. 그러나 활발했던 그의 성격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가족들과도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장커커가 아버지 장복여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꼭 내 손으로 엄마 복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장복여는 아들이 가슴에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구김없이 잘 자라주길 바랬죠. 그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며 아들 장커커를 나무랍니다. 2001년 장 씨의 집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남자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돈도 노력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장커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신장에 있는 군대에 입대합니다. 군 생활은 그의 생각보다도 더 고되고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군대장은 어린 장커커에게 묻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힘든 군대에 온 거야? 장커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몸을 단련해 엄마 복수를 할 거예요. 그의 말이 진짜라는 걸 느낀 분대장은 간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군대에서는 장커커에게 따로 사람을 붙여가며 정신교육을 시키지만 장커커의 굳은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3년 군대를 전역한 장커커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광둥에서 일자리를 구합니다. 하지만 가방끈이 짧고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그는 보수나 대우가 그리 좋은 직장은 구하지 못합니다. 장커커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운동을 합니다. 그는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오직 하나,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2005년, 장커커에게도 사랑이 찾아옵니다. 장커커는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2007년, 장씨 가족은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2층짜리 벽돌집을 짓습니다. 장커커도 이만 위안, 우리 돈 366만 원을 보태고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2층에서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장커커는 곧 여자친구와 헤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장커커는 자기가 누구를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책임질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못하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는 자신은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평생토록 다짐한 어머니의 복수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장커커는 너무 괴로웠지만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후 장커커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잠시 피지로 일하러 떠납니다. 하지만 그곳의 환경은 너무 열악했고 대우는 최악이었습니다. 2007년 8월, 24살이 된 장커커는 고향집으로 돌아와 생활합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 장복연은 매우 기뻤습니다. 장커커는 집에서 TV를 보고 밖에 나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죠.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커커는 가끔 2층 창문에 서서 왕씨의 집을 바라봅니다. 그는 왕씨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장커커의 어머니 수평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왕자씨는 이사가지 않고 쭉 같은 집에서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큰아들 왕교구는 이제는 간부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서인지 자주 부모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들 왕부구는 외지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 말고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7년형을 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됐던 셋째 아들 왕정구는 모범수로 선정돼 4년 만에 교도소를 나와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출소 후 그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한에 털을 잡습니다. 왕정군 역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은연중에 수평의 사망 사건을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아직도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장씨 가족, 특히 장커커에 대한 불편한 감정 때문인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들은 좀처럼 고향집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은 늘 아버지 왕자신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며 설득하지만 그럴 때마다 왕자신은 역정을 내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셋째가 처벌까지 다 받은 마당에 우리가 뭐가 무서워 다른 데로 도망간다는 거냐? 2017년 1월, 왕씨 집이 오랜만에 시끌벅적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세 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릅니다. 장커커는 2층에서 이 모습을 다 지켜봅니다. 그는 두 주먹을 힘껏 쥡니다. 이제 때가 됐군. 드디어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장커커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지금까지 모은 4만 위안, 우리 돈 약 730만 원을 모두 뺀 뒤 아버지 장복영에게 모두 줍니다. 그리고 그는 모자와 마스크, 칼 등을 삽니다. 이렇게 다시 1년여의 시간이 흐릅니다. 2018년 2월 15일, 사건 당일, 아버지 장복연은 아침 일찍 성묘하러 갑니다.
장커커는 빨래를 마저 끝내고 따라가겠다며 아버지 먼저 가시라고 말합니다. 장보교가 집을 나서자 장커커는 집 옥상으로 올라가 왕씨 집을 염탐합니다. 왕자신, 왕교군, 왕정군이 보였습니다. 장커커는 가슴에 칼을 품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는 먼저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왕교군과 왕정군을 찌릅니다. 그리고 왕씨의 집으로 가 왕자신까지 죽여버립니다. 범행 도중 왕커커는 왕신의 여자들도 마주치지만 여자는 건드리지 않는다며 여자들은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는 왕교군의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납니다. 장커커는 마을 밖으로 도망칩니다. 칼을 작은 구덩이에 버리고 강가 풀숲에서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꿈꿔오고 다짐했던 일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미련도 여한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장커커는 경찰에 가서 자수합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행 동기는 어머니의 복수예요. 난 정신도 말짱하고 사회에 불만도 없어요. 단지 어머니 복수를 한 것뿐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장커커는 재판의 모든 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법원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법정에선 장커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건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행동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장커커의 변호인은 장커커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아 비참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감형을 요청합니다. 변호인은 정신과 전문의 3명의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진단서에는 장커커가 편집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질환으로 인해 장커커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커커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시기와 대상을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원을 똑똑히 알고 있었고 범행 시 사람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만 노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범인 장커커는 피해자 왕자신, 왕정군, 왕교군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철저히 계획적인 보복살인을 준비했다. 보복 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16명도 장커커의 정신이 지극히 정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2019년 1월 8일 산시성 한중시 중급인민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장커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장커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합니다. 4월 11일 법원은 장커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장커커의 형이 집행됩니다.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람들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는 어머니의 원한을 갚은 효자이자 영웅이라며 치켜 세우는 등 정상 참작해 감형해 주는 게 맞는다며 중국 사법부를 비난하는 반면 또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의 목숨은 공평한 법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17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살해돼 세상을 떠난 한 가정의 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을 외면하고 수사를 촉구하고 범인을 잡아달라는 유가족의 말에 범인을 잡을 단서를 가져오라며 되레 큰소리 칩니다. 이에 분노한 피해 남성의 아내는 경찰을 대신해 직접 범인을 잡아오겠다며 중국 전역을 누비고 17년이 지나 마침내 그녀는 남편을 죽인 범인을 모두 잡아들입니다. 긴 세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간 그녀.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8년 1월 30일 허난성 샹청시 치포촌. 마을은 설 연휴를 맞아 축제 분위기가 한창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폭죽이 터지고 동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리기영도 같은 마을에 사는 언니 집을 찾아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설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어느새 뉘엿뉘엿 어둠이 찾아옵니다. 저녁 7시. 리기영은 언니 집을 나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불과 몇십 미터 앞두고 같은 마을에 사는 재금산, 재학산, 재보산 형제와 재혜영, 재확군 5명의 남성이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리기영을 향해 걸어옵니다. 그러더니 매서운 눈빛으로 리기영에게 욕을 하고 벽돌을 던집니다. 리기영은 영문도 모른 채 봉변을 당합니다. 건장한 남자 5명이 리기영을 둘러싸고 무력을 행사하는데 여자 혼자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리기영을 향해 그들은 칼을 꺼내더니 리기영의 다리를 찌릅니다. 리기영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내의 비명을 들은 재원덕이 낫을 들고 그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는 아내 리기영을 지키기 위해 5명의 남성에 대항해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제압당해버리고 말죠. 재금사는 칼로 재원덕을 찌르고 재혜영은 삽으로 재원덕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재원덕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재금산 일당은 서둘러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떠들썩한 소란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나오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재원덕과 리기영 부부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재원덕과 리기영을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리기영은 과다출혈로 의식이 없었고 재원덕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을 거둡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리기영이 의식을 회복합니다. 그녀는 먼저 남편 재원덕을 찾습니다. 아이 아빠는 어디 있어요? 괜찮은 거죠? 리기영의 가족은 리기영이 충격을 받아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해 남편 재원덕이 무사하다며 거짓말로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13일 후 1998년 2월 12일 몸을 회복한 리기영이 퇴원합니다. 그녀는 병원에 있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남편과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 앞에 도착하고 시끌벅적 아이들 소리로 정신없어야 할 집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리기영을 본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직감합니다. 남편이 죽었구나. 사건이 일어나던 날 재원덕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가족들은 리기영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리기영은 서쪽 밀밭에 묻힌 남편 재원덕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 앞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이대로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리기영은 5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기로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묘 앞에서 남편을 이렇게 만든 이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노라 굳게 다짐합니다. 재원덕, 리기영 이들 부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1986년 재원덕은 사립학교 교사로 일했고 리기영은 마을 분야의 주임으로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마을에서 자라며 서로를 지켜봐왔던 두 사람은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29살의 동갑내기 커플은 결혼합니다. 심성이 착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 두 사람은 주위에서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집안의 3대 독자로 외롭게 자란 재원덕은 자식들은 외롭게 자라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재원덕과 리기영은 3남 2녀 모두 5명의 아이를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려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재원덕은 평소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마을 부녀의 간부인 리기영이 마을 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올 때면 재원덕은 마을 어귀에 나가 아내 리기영을 기다리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식구가 하나둘 늘면서 지출도 늘어나자 재원덕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교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트랙터로 흙을 퍼 나르는 일을 하는데 재원덕은 이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일이라며 그것이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물론 모두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재원덕은 매일 밤낮으로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남편 재원덕의 건강이 걱정됐던 리기영은 일을 좀 줄이자고 남편을 설득하지만 재원덕은 리기영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곧 좋은 날이 오면 호강시켜 주겠노라 약속합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재원덕은 1년에 약 6만 위안이라는 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당시 중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액수입니다. 사업이 번창하자 재원덕은 작은 규모의 금속 공장을 세웁니다. 1997년
사업으로 큰돈을 벌게 된 재원덕은 마을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금속 공장도 크게 확장할 계획이죠. 재원덕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재원덕과 그의 가족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리기영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아이들과 여유를 즐기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합니다. 하지만 불행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1998년 새해에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불행에 리기영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1998년 2월 13일 병원에서 퇴원하고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리기영은 눈을 뜨자마자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갑니다. 리기영의 남편 재원덕의 사망 사건은 이미 상해치사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리기영에게 도망친 용의자들을 쫓는 데 시간이 걸리니 집에 가서 기다리라며 리기영을 돌려보냅니다. 리기영은 경찰이 용의자 5명의 신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용의자 재금산, 재학산, 재보산 3사람은 형제 사이로 리기영과 재원덕 부부의 앞집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금산 형제의 아버지와 피해자 재원덕의 아버지는 사촌지간으로 평소 왕래도 잦고 사이도 무척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들 사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8년 당시 중국은 강도 높은 산화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은 일명 한 자녀 정책이라고 하는 한 집의 자녀를 한 명으로 제한하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출산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이었죠. 재금산, 재학산 형제는 모두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 1명의 아이 말고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를 더 낳고도 숨긴 사실이 발각되고 맙니다. 이 일로 재금산과 재학산은 큰 벌금을 물게 되죠. 2사람은 이게 모두 분야의 간부를 맡고 있는 리계영이 신고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금산 형제의 막내 재보산은 자기 결혼식에 재원덕의 아버지가 자기를 험담하는 걸 듣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금산, 재학산, 재보산 3형제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아치입니다. 재금산 형제는 재원덕과 리계영 부부를 제대로 혼내주기로 작정하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재혜영, 재확군을 이 일에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만 거죠. 하지만 리계영은 자기는 그런 신고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걸 굳이 제가 왜 신고하죠? 전 그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저들의 핑계일 뿐이에요. 제시 형제는 우리가 큰 돈을 벌자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질투했어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별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왔죠. 이게 다 우리를 질투해서 벌인 일이에요. 며칠 후 리기영은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느낍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이거나 경찰차가 다닌다거나 하는 등 수사를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기영은 경찰서를 찾아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묻습니다. 경찰은 귀찮다는 듯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중국이 얼마나 큰지 알죠? 아무 단서도 없이 중국을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어쨌든 수사하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싫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단서를 갖고 와요. 이후에도 경찰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리기영은 몇 번이고 경찰을 찾아가 범인을 찾아달라며 읍소하지만 경찰은 꿈쩍도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들은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나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하는 일 없이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했죠. 그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범인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경찰은 그들을 힘겹게 쫓으며 사건을 해결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리계영에게 경찰은 매번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한 단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잡아올게요. 경찰의 무관심한 태도에 더 이상 경찰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리계영은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경찰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움직이면 그만이야.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당연히 범인을 잡아본 적도 수사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도망간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범인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치포촌 마을에는 일거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간 남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리기영은 아이들 손을 잡고 집집마다 다니며 간곡히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봐서라도 제시 형제를 보게 되면 꼭 좀 알려주세요. 반드시 보답할게요. 마을 사람들은 졸지에 혼자가 된 리기영과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가엾게 여겨 힘이 닿는 대로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약 2주 후 한 이웃이 리기영을 찾아옵니다. 그는 북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잠시 휴가차 고향에 들른 참이었습니다. 제가 북경 방산구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제약산을 봤어요. 거기 공사장 인부로 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기영은 드디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는 사실에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저기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야죠. 방산구가 애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거기까지 갔는데 허탕치면 어떡할 거예요? 리기영은 경찰의 무신경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여기서 이들과 실랑이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경찰서를 나옵니다. 리기영은 제약산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 전에 그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싸서 북경으로 향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고향 치포촌을 떠나본 적 없는 리기영은 북경에 도착하자 깜짝 놀랍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차를 본 적이 없었었죠. 막막했지만 리기영은 남편을 죽인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우선 이웃 남성이 알려준 방산구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여러 공사 현장을 찾아가 보지만 제약산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북경은 리기영의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공사 현장도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녀가 찾아갈 수 있는 공사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리기영은 돈을 아끼기 위해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수돗물을 마시고 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매일 부지런히 방산구의 공사장을 돌아다니던 리기영은 마침내 한 공사 현장에서 제약산과 비슷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변장을 하고 며칠간 몰래 숨어서 그를 지켜봅니다. 제시 형제의 둘째, 제약산이 확실했습니다. 리기영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근처 경찰서로 갑니다. 잠시 후 리기영의 신고를 받은 북경 경찰이 북경 방산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제약산을 체포합니다. 같은 해 1998년 8월 제약산을 잡은 리기영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마을 주민 몇몇이 산시성 구지아오 시에서 제시 형제의 막내 제보산을 봤다는 제보를 합니다. 리기영은 이번에도 주저없이 산시성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제보산을 봤다는 마을 주민들이 그가 있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민들이 알려준 곳으로 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변장한 채 몰래 숨어서 제보산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제보산임을 확인한 리기영은 그 길로 경찰에 달려가 바로 신고합니다. 산시성 경찰은 즉시 제보산을 체포합니다. 2000년 샹청인민법원에서 제시 형제 중 둘째 제약산과 막내 제보산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고의적 상해 혐의로 유기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리기영과 재원덕의 가족, 치포촌 마을 사람들은 경찰도 잡지 못한 범인을 리기영이 잡았다며 리기영의 끈기와 노력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리기영은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아직 기뻐하긴 일러. 3명이 더 남았어. 이후 2년간 리기영은 남은 3명, 제시 형제의 큰형이자 남편을 찔러 죽인 재금상과 사부로 남편의 머리를 때린 재혜영, 또 다른 공범, 재확군을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의미 있는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2000년 가을, 리기영은 재금상과 재혜영, 재확군이 신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녀는 천위안을 들고 3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우르무치에 도착합니다. 우르무치에 도착한 리기영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삽니다. 범인들이 먼저 자신을 발견하면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변장을 하고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리기영은 곧장 주민들이 알려준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리기영은 아직 그들이 우르무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르무치 골목골목을 안 다닌 곳 없이 다 찾아다닙니다. 한 달 후 리기영은 수중에 있는 돈을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서 쪽잠을 자고
생수병을 주워 팔고 틈틈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범인들을 찾아 나섭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걸었는지 리기영의 신발 밑창은 다 따라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실패하고 다시 치포촌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리기영은 마음을 다잡고 범죄자의 심리와 수사기법을 다룬 서적과 법률 관련 서적 등을 사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은 3명을 잡을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동시에 5명의 아이를 돌보면서 밭일을 해 돈을 법니다. 리기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안고 샹청시 경찰서를 다시 찾아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 그런 거에 매달려 있기엔 우린 예산도 인력도 다 부족해요.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단서를 가져와요. 리기영은 경찰의 한결같음에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치포촌 마을에는 여전히 범인들의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차하며 리기영과 아이들이 해코지 당할 수도 있었죠. 그녀는 경찰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리기영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범인들의 친척들을 피해 마을 외곽 난통향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문 앞에 큰 개를 묶어두고 집 곳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리기영은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정보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보망 구축을 위해 자신의 언니와 형부를 신장에 취업시켜 신장 쪽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가 사례를 후하게 하겠다며 범인들에 대한 제보를 부탁합니다. 리기영은 범인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게 어디든 지체하지 않고 범인들이 있다는 곳으로 바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이난, 북경, 신장, 칭다오 등 중국 내 수십 개의 도시를 다닙니다. 매년 4, 5개월 동안은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들을 찾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리기영. 리기영이 집을 떠나면 친척들이 남겨진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직 엄마 손이 한창 필요할 나이의 어린아이들이었기에 아이들은 엄마가 집을 떠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빠를 생각하며 꾹 참습니다. 리기영은 예전에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의 금속 생산 설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창고를 개조해 조그만 공장을 만듭니다. 그녀는 목 같은 금속을 만들어 팔아 돈을 법니다. 리기영이 집을 비울 때면 첫째와 둘째 아들이 가장 노릇을 합니다. 두 아이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 기계를 돌려 금속을 만듭니다. 리기영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손이 부르튼 두 아들의 손을 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럴 때면 범인을 꼭 잡겠노라 의지를 불태웁니다. 리기영의 이웃은 그녀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충고합니다. 아니, 애들이 대체 뭔 죄야? 이제 그만해요. 경찰도 못하는 걸 혼자서 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애들 생각해서 그만해요. 그러나 리기영은 여기서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범인들을 모조리 잡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리라 굳게 다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 재학산, 재보산 형제가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마을에 새 집을 짓습니다. 리기영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이상하다. 10년 넘게 교도소에 있다가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새 집을 짓는 거지? 돈이 어디서 난 거지? 그녀는 제시 삼형제 중 아직 잡히지 않은 큰형 재금산이 그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재금산이 동생 재학산, 재보산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리기영은 사람을 구해 재학산의 통화 기록을 손에 넣습니다. 재학산의 통화 기록 중 전화번호 하나가 리기영의 눈에 띄었습니다. 신장 지역 번호였는데 자주 그리고 길게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재금산을 신장에서 봤다는 이전 제보를 미루어 볼 때 재금산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리기영은 신장 경찰서에 전화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얼마 후 신장 경찰서에서 리기영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냅니다. 영상에는 허름한 행색의 남성이 꾀죄죄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리기영은 이 남성이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재금산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재금사는 당시 남편을 죽인 인물로 이 사건의 주범이었죠. 2011년 3월,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 만에 우르무치에 있던 재금산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2012년 1월 6일 1심 재판에서 재금사는 고의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범행 당시 사용됐던 칼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금사는 조호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됩니다. 3년 후 2015년 7월 조호커시 중급인민법원은 재금산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2년의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재금사는 재판을 받는 내내 리계영과 재원덕의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리계영은 재판부의 결정에 실망하지만 그래도 사건의 주범인 재금산을 잡은 것에 만족합니다. 이제 재혜영, 재화군 2명이 남았습니다. 리계영은 남편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마을 주민으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재혜영이 마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니 재혜영은 이름을 바꾸고 신분증까지 새로 발급받아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한 채 다른 사람인 양 살고 있었습니다. 리계영은 바로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경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재혜영은 2009년 재호기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생년 월일도 1973년에서 1972년으로 바꾸죠. 신분증에 찍힌 사진 속 그는 흰 셔츠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말끔하니 전혀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죠. 리계영은 분노합니다. 범죄자가 마을에 다시 돌아온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버젓이 새 신분증까지 발급받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니. 경찰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하지만 리계영은 믿지 않습니다. 재혜영의 아버지는 마을 간부입니다. 간부인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과 경찰을 매수해 아들의 도주를 도와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양청시 경찰서 호적 및 등기 담당 경찰은 말합니다. 내가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만 주나 알아요?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리계영은 시양청시 경찰들이 범인들의 도주를 돕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의 도움 없이 범인들을 잡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분노를 삼키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얼마 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의 수배자 명단에 재혜영, 재화군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리계영은 다시 경찰서로 찾아가 따집니다. 그러자 경찰이 황당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두 사람의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 없이는 수배자 명단을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리계영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공범 중 한 명의 죄악군이 도주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리계영의 남편 재원덕은 1998년 1월 30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화군의 아들은 1999년 6월에 태어나죠. 사건이 일어나고 재화군은 잠시 몸을 피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지금은 재화군과 그 가족 모두 신장으로 이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샹청시 경찰 중 누군가 그들의 도주를 돕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리계영은 절망합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국에 자신의 사연을 보냅니다. 허난성 방송국이 리계영의 사연을 취재합니다. 2015년 11월 7일 리계영과 재원덕 부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방송됩니다. TV를 본 중국인들은 리계영의 처절한 삶에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굳은 의지에 감동받습니다. 그들은 리계영의 강인함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반면 수배 명단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고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샹청시 경찰을 비난하고 범인과 한통속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는 비난글이 폭주해 접속이 마비됩니다.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중국 중앙위원회가 나섭니다. 그러자 허난성 경찰청 역시 즉시 전담반을 조직해 북경으로 출동합니다. 그들은 북경 경찰과 협력해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6일 뒤인 11월 13일 재혜영이 북경에서 체포됩니다. 12월 13일 마지막 남은 재화군 역시 신장에서 체포됩니다. 방송이 나가자 나머지 2명을 검거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7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며 27일 만에 해낼 수 있는 일이었는데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부로 재원덕의 머리를 때린 재혜영에게는 무기징역을, 재확군에게는 유기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법부는 리계영이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제시 삼형제와 재혜영, 재확군 그리고 사건 관련 책임자는 리계영에게 사망보상금, 자녀 양육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으로 190만 2080위안을 지불하라고 판결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허난성 경찰청은 감사팀을 꾸려 부패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부를 업무 태반을 이유로 모두 해임시키고 전원법원에 기소합니다. 2015년 12월 리계영의 사연을 접한 중국인들은 리계영과 그녀의 가족이 정말 대단하다며 칭송하지만 치포촌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자 혼자 남편의 살인범을 잡고 5 아이를 돌보면서 시부모를 모시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대단하다고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요. 그 여자에 대해선 별로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미 10년도 더 넘은 일인데 그 일로 마을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찌나 사납고 불평불만이 많은지 그 여자 때문에 제시 집안도 쫄딱 망했어요. 범인 5명이 모두 잡힌 뒤에 리계영은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리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의 복수를 할 수 있어 기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걸 지켜보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요. 리계영의 자녀들은 다행히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빠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아빠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아이들은 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5명 중 3명이 법을 전공했으며 4명의 아이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과 같이 사법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남편의 복수를 위해 그 일념 하나로 17년 동안 중국 전역을 돌아다닌 리계영이 이제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Stay 여기 한평생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남성이 있습니다. 남성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자기가 죽일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종이에 적습니다. 종이에는 26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경찰은 과연 다음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남성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201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광시성 러청 2007년 기준 인구 37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로 중국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무라오족이 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2013년 3월 26일 유난히도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러청현의 한 호텔에서 일하는 주모 씨는 바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투숙객이 한꺼번에 체크아웃을 하는 아침은 호텔에서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주모 씨는 호텔 청소부입니다. 7층 객실을 청소하던 주모 씨는 8716호에서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오전 10시 30분경 한 젊은 남성이 8716호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약 10분 후 퍽퍽퍽 방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모 씨는 겁이 나 차마 방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이 사실을 프런트 매니저에게 보고합니다. 호텔 직원 2명이 8716호를 찾아갑니다. 직원은 하우스키핑 서비스를 가장해 접근을 시도합니다. 하우스키핑입니다. 계세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무슨 일이죠? 제가 들어가서 객실 정비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됐어요. 필요 없어요. 호텔 직원은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손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방에 들어가서 안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주모 씨가 들은 게 텔레비전 소리일 수도 있는 데다 진짜 싸움이 일어난 건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우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12시 30분경 8716호에서 남성이 한 명 나옵니다. 방을 나온 남성이 주모 씨에게 말합니다. 저기 아주머니, 이 방은 내가 청소했으니까 청소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괜히 노크도 하지 마세요. 청소도 하지 말고 노크도 하지 말라. 영 그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손님하고 시비 붙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주모 씨는 일단 손님이 요구한 대로 합니다.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주모 씨는 내내 8716호가 신경 쓰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분명 심상치 않은 소리였는데 아무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모 씨는 8716호 문을 두드립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주모 씨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몸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방 모퉁이에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주모 씨는 당장 프런트 매니저에게 이 일을 보고하고 매니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8716호 객실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침대 옆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남성은 이미 숨진 지 몇 시간은 지나 듯 보였습니다. 방 안은 벽이건 바닥이건 할 것 없이 온통 피자국이었고 벽에는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다툼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피해 남성은 20세 정도로 보이는 앳된 청년으로 오전 11시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둔기에 의해 뒤통수를 여러 차례 맞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무심코 손전등으로 침대 밑을 비춰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두 다리가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침대 밑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조용히 방을 나와 지원 병력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방에서 8716호를 주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장한 경찰들이 도착합니다. 8716호의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빠르게 침대 주변을 포위하고 침대를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남성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 역시 숨진 지 꽤 시간이 지난 듯 보였습니다. 남성은 40대로 사망 시간은 약 오전 10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침대 옆에서 발견된 20대 남성보다 약 1시간 정도 빨랐습니다. 40대 피해 남성 역시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행 수법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호텔 청소부 주모 씨가 들었다던 퍽퍽퍽 하는 소리는 피해자가 맞는 소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추정한 범행 시간과 호텔 청소부 주모 씨가 퍽퍽퍽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시간대가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권총 커버와 탄환 한 발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권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총을 가지고 있다. 범인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팀을 꾸려 범인을 추적합니다. 먼저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호텔 체크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도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체크인 기록을 확인합니다. 공교롭게도 25일 호텔 시스템이 고장나 체크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8716호에 숙박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대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뚱뚱한 편이었고 앞머리가 벗겨졌어요. 여기 사투리가 심했던 걸로 봐서 여기 러청 사람일 거예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말한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25일 아침 8702호, 8703호,
그리고 8716호 방 3개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사용한 방은 8716호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두 방 8702호와 8703호도 조사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20대 피해 남성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그의 오단에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 소호, 당시 나이 20세. 다른 피해 남성의 신원 역시 밝혀지는데 현장에 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름 사군. 그는 로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삼림에서 나무를 벌채하고 목재를 생산하는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꽤 부유한 편이었죠.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고 다른 한 팀은 호텔에 남아 계속 수사하기로 합니다. 20대 피해자 소원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손자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로청에 갔다고 했습니다. 잠시 로청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하죠. 그러나 손자가 로청에 간 이후로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아 노부부는 손자 소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40대 피해자 사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기 말투였어요. 그 사람이 남편이 잠깐 화장실을 가서 자기가 대신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아 다시 여러 번 전화했지만 다 받지 않았어요. 경찰은 피해 남성 2명의 가족에게서 별 의미 있는 정보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한편 호텔에 남아 CCTV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의 눈에 새로운 단서가 포착됩니다. 3월 26일 오전 9시 59분 2명의 남성이 8716호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대머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머리가 풍성했습니다. 대머리 남성의 인상착의가 호텔 직원이 말한 용의자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목합니다. 낮 12시 34분 용의자로 추정되는 대머리 남성이 야구 모자를 쓰고 방에서 나옵니다. 그는 복도 양쪽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방 밖으로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호텔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 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집한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나이는 40에서 50대로 추정되며 뚱뚱한 편이고 거의 대머리였습니다. 경찰은 8716호 쓰레기통에서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좋기 100개도 넘어 보였는데 일부는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찢어진 종이 조각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다 노대라는 이름이 적힌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 옆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번호로 전화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이용해 노대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는 피해 남성 중 한 명인 20세 소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에 피해자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다니 경찰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종이 조각들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쓰레기통 안에 있는 종이 조각을 모두 경찰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퍼즐을 맞추듯 한 장 한 장 종이 조각을 이어붙입니다. 오후 4시 종이 조각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어느 정도 끝이 나자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무슨 명당 같았습니다. 종이에는 사람 이름과 의미를 알 수 없는 번호 그리고 사람 이름 앞에는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발견된 피해자 사군과 소의 이름도 보입니다. 사군의 이름 앞에는 10시, 소의 이름 앞에는 11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한 경찰은 깜짝 놀랍니다. 10시와 11시, 두 피해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입니다. 이 종이는 일명 데스노트였습니다. 범인은 범행 대상과 시간을 적어놓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다른 정보도 있었습니다. 과도, 세막대기, 총, 방 3개 등등. 범인은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명단에 적힌 사람 순서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종이에는 총 26명의 사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미 숨진 2명을 제외한 24명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차례는 숨진 소우의 아버지 노대였습니다.
그가 범인의 다음 표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바로 노대의 집으로 전화합니다. 노대는 점심을 먹고 반려견과 함께 엽총을 가지고 근처 시오산으로 사냥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노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시오산으로 갑니다. 시오산은 규모가 꽤 큰 산입니다. 무턱대고 그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산으로 올라가는 노대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알려준 길을 따라 산에 올라갑니다. 산 중턱쯤에 다다르자 노대의 트럭이 보였습니다. 트럭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주변에 노대가 있을 겁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합니다. 경찰견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개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노대의 개였습니다. 불길함이 엄습해 옵니다. 잠시 후 경찰은 큰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노대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에게 다가갑니다. 노대씨, 괜찮으세요? 지금 여기에 계시면 안 돼요. 밀짚 모자를 쓴 노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노대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약 3시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선 2건의 사건과 그 범행 수법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대의 엽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현재 2자루의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에는 26명이 적혀 있었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23명이 남았습니다. 경찰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저녁 7시, 경찰은 종이 조각들을 이어붙여 완벽하게 복원합니다. 총 3장으로 한 작은 마을 사람들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혀 있는 글귀가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보이는 족족 다 없애버린다. 종이에 적힌 사람들이 한 마을 사람들인 걸로 보아 범인은 그 마을과 관련이 있는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 중 한 명이 종이에 적혀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알아봅니다. 그의 이름은 허담비, 판양촌 석동둔이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을 간부입니다. 경찰은 허담비의 집으로 갑니다. 다행히 그는 무사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통해 석동둔 마을 사람들에게 그간의 일을 알리며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경찰이 허담비에게 묻습니다. 최근 마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킨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해요. 허담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단문회. 그는 마을의 임야 관련한 사업 문제로 최근 마을 사람들과 마찰을 빚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CCTV 속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허담비는 그가 바로 단문회라고 말합니다. 단문회, 루어청 사람입니다. 당시 나이 49세.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로 유명했습니다. 온화하고 착한 성격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죠. 하지만 그는 교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단문회는 사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큰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된 단문회는 마을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 그가 이런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다니 마을 사람들은 경찰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문회는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죠.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마을 경비를 강화하고 주변을 수색합니다. 노대가 발견된 시오사는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단문회가 곧 마을로 올 겁니다. 경찰은 마을과 연결된 도로와 거리에 인력을 배치하고 단문회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저녁 8시, 2발의 총성이 고요했던 작은 마을의 저녁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은 총소리가 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강 근처에서 한 남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무사했습니다. 지금부터 남성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낚시에 집중하고 있던 그때 강기슭에서 총소리가 들립니다. 다행히 총알이 A를 비껴나갑니다. 하지만 총구는 여전히 A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괴한이 다시 한 방을 쏘지만 이 역시도 A를 비껴나갑니다. A는 낚싯대를 들고 괴한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 총을 떨어뜨린 괴한이 도망칩니다. 날이 어두워 A는 괴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강 근처에서 부러진 엽총과 권총을 발견합니다. 엽총은 노대의 것이었습니다. A가 괴한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경찰은 그가 단문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지원 병력을 보충해 마을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단문해의 뒤를 쫓습니다. 단문해 포위 작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때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단문해였습니다. 자수하려고 해요. 그는 정말 자수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켜 도망가려고 하는 걸까요? 경찰은 단문해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갑니다. 밤 11시,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단문해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그를 둘러싸고 체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단문해를 검거하기까지 약 10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자백합니다. 지금부터 단문해의 진술 내용에 근거해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단문해는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시오산에서 삼림을 경영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는 곧 큰 돈을 벌죠. 단문해는 사업 규모를 확장해 목재 가공 공장을 만듭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사업은 번창합니다. 그러자 단문해의 오랜 친구 노대와 사군이 그를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단문해에게 투자하겠다며 동업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단문해는 오랜 친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사업 규모를 더 확장합니다. 그는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나 단문해의 생각과 달리 이후 사업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 단문해가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노대와 사군은 단문해를 찾아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며 독촉합니다. 하지만 단문해는 돈이 없었죠. 오랜 친구 사이였던 단문해와 노대, 사군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깁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문해가 관리하는 산지가 그들의 조상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단문해가 마음대로 조상의 땅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에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단문해가 일을 하지 못하게 시위하고 심어놓은 묘목을 모두 뽑아버리는 등 난동을 부립니다. 이로 인해 단문해는 큰 피해를 보게 되고 회사는 파산 직전에 내몰립니다. 동업자이자 한때 친구였던 노대와 사구는 돈을 주지 않으면 단문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매일 그를 위협합니다. 거기다 계속되는 마을 사람들의 시위, 은행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단문해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종이에 자신을 이런 나락에 빠지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차례대로 처치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매일 그를 괴롭히던 친구 노대와 사군입니다. 단문해는 돈을 주겠다며 사군을 호텔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군이 방심한 틈을 타 단문해는 새몽둥이로 사군의 뒤통수를 갈깁니다. 사군을 죽인 단문해는 이번에는 노대의 아들 소호를 부릅니다. 사실 소호는 단문해와 아무런 원한이 없었습니다. 단문해의 아들은 마르고 허약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아들은 가족을 지킬 힘이 없었죠. 훗날 자신이 한 일이 알려지면 사군의 아들 소호가 자기 가족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안을 없애기 위해 사군의 아들 소호도 처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단문해는 소호, 그 다음은 그의 아버지 노대를 타깃으로 잡습니다. 소호가 8716호 호텔방으로 들어오고 단문해는 사군과 같은 방법으로 소호의 목숨을 노립니다. 하지만 젊은 소호는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때 호텔 청소부 주모 씨가 이들이 다투는 걸 듣게 됩니다. 단문해는 소호를 죽이고 계획대로 그의 아버지 노대에게 전화합니다. 그는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말합니다. 노대가 사냥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자 단문해는 자기가 시오산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문해는 시오산 중턱에서 이전 두 명과 같은 방법으로 노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도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단문회는 먼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를 향해 총을 2번 발사하지만 다 빗나가고 맙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남성이 단문회에게 달려와 거세게 저항하자 당황한 단문회는 그만 총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그 후 그는 경찰서에 전화해 자수합니다. 여기까지가 단문회의 진술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결말을 예상한 듯 매우 편안해 보였습니다. 2014년 6월 24일 하지시 중구빈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말합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범행 동기가 매우 비열하고 그 수법이 잔인합니다. 이 사건 외에도 단문회는 2011년 2월 불법으로 나무를 벌채했으며 줄곧 불법 총기를 소지했습니다. 11월 3일 재판부는 단문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단문회는 법정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이후 생각을 바꿔 항소를 제기합니다. 2015년 2심 재판에서 법정에선 단문회가 말합니다. 난 빚독촉에 시달렸어요. 정말 죽는 이만도 못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단문회는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2심 판결 역시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16년 단문회의 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